안녕하십니까. 이리온 리서치입니다. 오늘도 최진영은 안 붙는구나. 정말 우리 가장 리스크 회피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다. 작년 말서부터 사실 올해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정할 때 우리 최진영 연구원도 같이 고민을 나눴지만 결국 물가가 움직이는데 이제 과거에도 계속 뭐 인플레가 나겠냐 안 난다겠냐 뭐 이 논쟁보다 오히려 올해 중요한 거는 인플레의 성격이 어떠냐가 그로 모아진 것 같아요. 안 난다는 아니고 이제는 그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금리가 좀 움직여도 예를 들어서 수요가 밑받침되는 어떤 수요가 훨씬 강한 요소가 되는 인플레 기대라면 금리가 올라가도 별 문제 없는데 혹시 여러 가지 국채 발행 이슈 플러스 커머디티 쪽이 좀 움직여서 금리가 올라면 좀 그런 인상 코스트적인 요소가 강하니까 그러면 시장이 좀 부정적이지 않을까 저희들이 좀 고민했던 건데 여러 가지 겹치다 보니까 생각보다 유가가 좀 빠르게 올라왔어요. 근데 이제 이게 뭐 지속되냐 아니냐는 다음 문제고 여하튼 제가 드리고 말씀 요지는 이게 2월 15일 날 나온 자료인데 그날부터 계속 녹음하려고 하다가 여러 가지 일정이 좀 꼬여서 좀 일주일 지나서 하게 됐지만 원자재 시장을 좀 구도를 이해해야 될 것 같다는 걸 강조드리는 거예요. 저는 꾸준히 오늘 들을 거예요. 오늘은. 근데 이제 최진영 연구원 생각을 좀 들어보고 이거를 올해 어떤 나의 포지션을 정하는데 근데 매우 중요합니다. 전체적으로 어떻게 리스크를 통제할 것이냐도 중요하죠. 두 번째는 시장의 색깔이 이렇게 바뀌었을 때 나의 포트폴리오 어떻게 가져갈 거냐가에도 연동되는 거니까 원자재 시장을 제가 이런 고민 속에서 좀 최지한 연구원이 얘기를 듣고 싶은 거니까 감안해서 좀 얘기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원자재 시장의 고민거리 15일날 나왔던 자료인데 시작합시다. 네, 일단 자료와 관련해가지고 그러니까 사실 작년부터 굉장히 좀 불리시하게 말씀을 갖다 드렸었는데 작년 8월부터 굉장히 더 세게 얘기를 갖다 드리다가 지난 연간 전망에서는 다시 찾아온 원자재 봄날이라는 부제로 해가지고 접근을 갖다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부터는 조금씩 저는 여전히 상반기는 매력적이다라고 보고 있긴 한데 이제 하반기에 대해서는 저는 계속 고민을 갖다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자료 3페이지에도 넣어놨지만은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이제 원자재 빅사이클, 슈퍼사이클이 왔다라고 많이들 접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뭐 근거들도 보면은 사실 작년에 제 쪽에서도 말씀드렸던 내용이랑 동일해요. 결국에는 저희 쪽에서는 3대 펀더멘탈 이슈에 좀 집중을 했었는데 결국 약달러, 정책적인 모멘텀, 세 번째는 인플레이션 이 세 가지인데 대다수 외사들도 그렇고 결국엔 인플레이션이라던가 유동성, 중국 쪽에서의 수요, 그리고 친환경 인프라, 약달러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모멘텀을 갖다 받는다라고 좀 접근을 했는데요. 근데 이제 저도 사실 어떻게 보면 긍정적이긴 한데 왜 그런 하반기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야 될까를 갖다 놓고 봤을 때 사실 한 번 더 시장을 갖다 우리가 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들 이제 좀 많이 가슴이 벅찬 분위기가 됐는데 페이지 4페이지에서 봐주시면은 제가 그래서 고민거리를 제가 그냥 혼자서 좀 고민을 갖다 해봤었어요. 이번 설날 때 사무실 나와가지고 한 3가지 정도를 시장에서도 많이들 고민했었고 저도 계속 고민을 해왔었던 부분들을 좀 정리를 해봤을 때요. 첫 번째는 결국 이 같은 원자재 시장이 핫해질 수 있었던 요인인 유동성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해봤을 때 그림이 2번에서처럼 주요 5대 중앙은행의 M2 그로스를 갖다 놓고 봤었을 때 그리고 구리 가격의 그로스를 놓고 보면은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계속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부터 고민해야 될 부분은 이게 결국에는 그로스이기 때문에 기저효과가 중요하거든요. 그치. 정말로 올해 3월 달에도 유동성을 작년보다 더 플러스 알파로 만들어 줄 것이냐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의 시장이 조금 어느 정도 좌우될 수 있지 않은가. 그러니까 테이퍼링을 하겠다라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중앙은행들이 당장 테이퍼링 할 수도 없을 뿐더러 파웰도 약간 좀 그런 식의 얘기들이 나와줬고 그렇다면은 우리가 금리도 어쨌든 2023년경에나 인상할 수 있지 않을까를 고민한다면은 중요한 거는 결국 기저죠. 더 많이 해줄 수 있을까? 여기서 포인트가 되는 건 끊지 말라 그래서 요즘에 몇번 듣는데 사실 실질금리가 마이너스기 때문에 굉장히 괜찮다들 하는데 그 정점이 할 때 올 상반기에 나오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유가를 본다면. 그렇죠. 유가의 기저대로만 놓고 그치. 본다면은
자료에도 넣어놨지만은 결국에는 작년도 상반기 특히 3월부터 5월 달이 유가가 굉장히 낮았던 구간이고 그걸 감안하면 기저효과대로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 유가의 상승률이나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 3월에서 5월 달 구간이 수요 때문이라기보다는 공급에 있어서의 이런 요소들도 어느 정도 가미되면서 상방 압력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인플레이션 상방 압력이. 그러면 이때 실질 금리는 더 하방 압력이 높아지겠죠. 근데 하반기 때를 들어서는 결국 기저효과이기 때문에 실질 금리는 이제 여기서부터 상방 압력에 노출될 수 있다라는 거죠. 실질 금리가 올라간다는 거죠. 그렇죠. 그걸 설명을 해도 이게 그림으로 잘 이해를 못 하시더라고. 몇 페이지 그러니까 6페이지 봐주시면 이게 중요한 포인트잖아요. 근데 6페이지인데 그럼 이따 설명합시다. 하고 일단 그거가 매우 중요한 포인트라는 거. 예, 일단 유동성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일단은 그림 이번에 밑에 하단 차트는 중국의 M2 그로스거든요. 중국은 작년 1월부터 유동성을 갖다가 뿜어내기 시작했었습니다. 코로나의 먼저 시작점이었기 때문에요. 근데 이미 그 기저효과가 조금씩 나오고 있고 1월달 M2 그로스 같은 경우에는 시장 컨센서스를 갖다 분명하게 하회를 해줬고요. 1월 초 때만 하더라도 단기물 금리 같은 경우에는 급등하는 사례들이 나타났었습니다. 그래서 시장 같은 경우 분명 인민은행도 천천히 자기들이 자산 정상화나 이런 걸 천천히 진행하겠다 했지만은 어쨌든 중요한 건 그래서 작년보다 플러스 알파야 아니야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그러한 것들이 좀 크게 안 나와줬다라는 점이 저는 사실 좀 걱정되는 부분이고 어제 그 중국에서 인민은행 공개시장 조작이 있었잖아요. 네네. 일종의 유동성 훼손 맞잖아요. 그쵸. 어차피 보면은 만기도 있을 테고 그렇죠. 회수를 갖다 했을 테니까요. 근데 중국이 이런 걸 감안하면 일정으로 보면 막 확산시키는 시기는 아닌 거잖아 지금. 그쵸. 일단은 유동성 갖다 걷는다기보다는 그치 걷는다는 얘기야. 전년보다 많이 못 늘린다라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은 사실 그건 자산시장 입장에서는 그러면 여기서 하반기 때 더 올라갈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조금씩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제 뉴스플로우도 잘 보시면은 포인트는 뭐 심천이 더 빠졌는데 이게 중국만 하더라도 이게 혹시 유동성 그러니까 그 말이거든. 유동성 회수로 막 땡기는 그 긴축은 아닌데 네. 더는 나 안 해줄 거니 알아서 잘 해라. 그러니까 알아서 돈값은 움직이기 시작한 거죠. 금리가. 왜냐면 2월 8일 날인가요? 인민은행이 자기들의 통화정책 보고서를 갖다 냈는데 분기마다 내거든요. 근데 거기에서는 분명 문구가 지난 4분기 때부터 이미 문구가 달라졌어요. 그치. 역주기 조절이라고 해가지고 좀 더 완화적인 통화정책 스탠스에서 그 문구가 삭제됐거든요. 지난번부터. 그리고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삭제돼 있고 오히려 금융 리스크에 대해서 조금씩 사전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식의 문구들이 나열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그러면은 플러스 알파는 아니구나. 내려가진 않지만 플러스 알파도 아니다가 저희는 여기서 중요할 점이라고 보고 있고요. 근데 유동성 기저효과 연장 가능성을 첫 번째 어떤 고민으로 던져놨는데 매우 중요한 포인트를 잘 짚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걸 사람들이 뭐 돈 안 걷는데 왜 문제야 이러는데 중국이 제일 먼저 좋아졌고 중국은 변화를 한다는 게 문구에도 나와 있고 액션도 조금씩 나오고 있거든 사실. 그러면 이게 그래서 의미 있다. 네. 해서 저희는 근데 한 가지만 더 짚고 넘어가자면 모니터링 필요한 부분이 지난주 금요일 날 분명 G7에서 재무장관이랑 중앙은행 총재들이 모여서 이제 회의를 했거든요. 뭐 화상 회의를. 근데 이들이 이제 재정 정책에 있어서 좀 더 추가적으로 완화해 줄 수 있다라는 스탠스가 조금씩 나올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래서 전년보다 그로스가 늘어날 수 있을지 말지에 대해서 저희는 좀 모니터링이 필요한 부분이겠고요. 다음 두 번째는 그동안 계속 말씀드려왔던 달러에 대한 고민입니다. 이게 우리 하우스비의 중심인가? 예. 일단 달러에 대한 고민이 어쨌든 저희 같은 경우에는 FX는 성장률의 함수이기 때문에 상대 성과를 통해서 FX가 결정되거든요. 환율이 결정되는 얘기죠. 예. 결국 저희 하우스의 뷰 같은 경우에는 2분기 때 미국의 성장률 전망치가 그러니까 다들 경기가 좋아진 건 맞는데 미국이 상대적으로 강해지는 구간이 2분기일 수 있다. 맞아요. 그래서 그림 3번의 위에 차트처럼 사실 미국과 유로존을 비교하기는 애매한 게 지금 같으면 그러면은 달러는 지금 강세여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계속 약세란 말이죠. 이 말즉슨 지금은 유로존에 좀 더 포커스하기보다는 좀 우리가 그럼 좀 차별화돼서 다른 거랑 비교한다면은 G20과 논 US와 비교를 갖다 할 게 분명하게 좀 그림이 나올 텐데 2분기 때가 그러면은 달러의 상방압력이 높아지는 이슈. 밑에 하단 차트 봐주시면은
투기적 포지션도 여기서 더 내려가봤자 얼마 못 내려간다는 소리입니다. 2007년 이래 거의 최저 수준까지 와 있는 상태고 RSI 측면에서만 놓고 보자면 최대 내려가봤자 89포인트인데 그러면은 2분기 때는 그럼 위로 조금씩 스멀스멀 올라갈 수 있는 룸이 있지 않겠는가라는 고민이 되겠고요. 특히나 지난주 목요일날 블룸버그에서 이런 시장의 분위기를 전달한 게 기존의 달러의 약세 논리였던 게 미국의 부양책이었습니다. 왜냐 계속 돈을 푸니까요. 그럼 달러의 가치는 낮아질 수 있다라는 게 기존의 시장의 논리였고 작년도의 논리였거든요. 근데 지금 유럽이 독일은 락다운을 또 연장을 했고 지난주에 유럽 집행위 같은 경우에는 유로존의 성장률 전망치를 올해 거를 0.4%포인트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유럽은 계속 조금씩 예상보다 그러니까 좋아지는 건 아니죠. 이러한 그림들이 나왔다면은 미국은 반대로 계속 경기는 좋아지는데 부양책까지도 풀고 있다. 이런 시장이 좀 다르게 해석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블룸버그에서는 미국의 예외주의가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지금 같은 분위기에 있어서는 우리가 달러에 대해서도 조금 고민이 필요한 시점들이지 않겠는가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제가 지난 중국 자료를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중국이 과연 모든 걸 해줄 수 있을까? 과연 2009년 때처럼 정말 중국이 리딩하는 그러한 국가가 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생각해봤을 때 중국이 리딩했다기보다 2009년에는 모든 전세가 다 같이 힘을 합쳐서 위기를 극복하려고 했는데 그쵸. 지금은 그런 모습이 전혀 안 보이거든 지금. 그러니까 그때 사실 중국이 뭐 미국한테 그쵸. 압박받은 것도 있었겠지만은 스스로 열어줬죠. 예, 정말 세게 부양책도 했었거든요. 오버캡 때문에 보면 예. 지금까지 고생하고. 근데 사실 이번에 놓고 보면은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방정부 양회 1월달에 나온 내용들을 갖다 다 살펴보면은 친환경 인프라 쪽은 오케이 정말 잘 나왔어. 근데 부동산은 얘네들이 걱정하는 부분이 있어서 작년만큼 못 해줄 것 같고 교통 인프라도 지하철은 오케이인데 나머지 인프라에 대해서는 약간 좀 고민이 필요한 부분들이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중국이 과거만큼의 해줄까? 지금 중국 쪽에서 GDP 대비 재정적자 목표치를 갖다 올해 시장에서의 컨센이 마이너스 3에서 3.4% 정도 됩니다. 마이너스. 그러면은 전년도 목표치가 제가 알기로 4% 이상대였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축소된 거죠. 재정 측면에서는 조금 이전보다 작년보다 못하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은 중국에 대해서는 조금 톤다운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일단 그림 4번에서처럼 결국엔 유가의 기저효과, 앞서 언급드린 대로 유가의 기저효과가 중요할 텐데 상반기야 계속 중국 쪽 경기 측면에서는 아직 확장기가 더 남아있긴 합니다. 결국 인플레이션 방향대로 결국 중국의 제조업 실질금리도 역축으로 그렸을 때 더 하방 압력이 남아있다는 소리고 그럼 상반기 동안은 회피할 수 있는 제조업 단에서는 더 설비 투자를 할 수 있는 열려있는 구간이라 볼 수 있는데 반대로 하반기 때부터는 유가의 기저효과대로 내려간다면은 실질금리는 반대로 상방 압력에 노출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된다면은 제조업 단에서는 조금 하반기에 있어서 우리가 고민이 될 테고 중간 차트를 봐주시면은 이미 차이나 크레딧 임펄스 같은 경우에는 제조업 PMI를 9개월가량 선행을 하는데 조금씩 둔화되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러면은 지금 당장이야 상반기 때는 우리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만은 하반기에 있어서는 우리가 좀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지 않겠는가. 원자재는 결국 경기에 동행하는 지수이기 때문에 주가는 그렇지가 않거든요. 주가는 선행하는 지수 차원에서는 주식을 갖다 이제 포트를 고민하시는 분들은 이런 것들에 있어서는 조금 더 한 번 더 고심고 또 고민이 필요한 시점들이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나온 그림들이 되게 우리 하우스비를 구성하는 주요 그림들 중에 하나인데 방금 전 그림도 매우 의미 있어요. 왜냐하면 중국이 먼저 좋아졌고 예. 먼저 액션까지 아니지만 변화를 주고 있는데 사실 그 이유 특히 부양책도 가만 보면 시장은 굉장히 중국이 뭔가 해줄 거로 지금 기대가 높은데 우리가 판단한 여러 가지 데이터나 자료를 보건데 R&D 이런 거는 공격적으로 하는 것 같은데 나머지는 뭐 제가 봤을 때 굉장히 소소한 수준이고 게다가 R&D 투자도 이게 성장률에 효과가 나오기까지는 그러니까 제가 보면은 총 요소 생산성이 올라가기까지 2년의 시간이 더 걸리거든요. 그 시간도 알 수 없는 거예요. 일단 뭐 과거의 추세 정도로 추산하자면 그럼 당장으로는 뭔가 이게 나타나기에는 조금 애매하지 않은가?
그러니까 시장은 우리는 미래의 기대값을 거래하는 건데 이게 딜레마에 빠지게 원래 금리가 올라가면서 글로벌 경기가 좋아지면서 뭔가 더 확장적으로 갈 줄 알았는데 그 분위기는 아니잖아 지금. 그래서 안 그래도 어제 제가 이제 음. 고객 미팅 때문에 데이터를 살펴보다가 이머징 국가들의 체감 유가를 갖다 봤는데 보니까 사실 되게 그렇게까지 낙관적이지가 못해. 약간 왜냐면은 체감 유가는 이미 2018년 이란의 공급 셧다운 위기 때 수준까지 와버렸거든요. 그러면 그래서 사실 그저께 인도 석유 장관이 오펙 플러스한테 야 이제 좀 감산을 조절해 달라 부담이라 이거죠. 왜냐면 이란은 석유 보조금으로 좀 더 이제 재정단에서 운영이 되는데 이제 이머징 단에선 부담이 되기 시작하니까 그런 얘기가 나왔고 사우디도 그 다음날 바로 우리가 이제 4월 달에는 조금은 톤다운 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에 대해서 감산에 있어서 속도 조절 얘기가 나왔었던 거고요. 지금이야 유가가 핫하죠. 왜냐면 이제 사우디도 감산을 더 해줬었고 2, 3월까지 그리고 텍사스에서 이러한 일들이 있었는데 근데 텍사스는 중요한 거는 계절성 요인에 사람들이 이제 둔감해서는 안 되거든요. 과거에 유가에 있어서 계절성 이슈 때마다 허리케인 이슈가 있었는데 허리케인 이슈가 있을 때마다 첫 번째 원유 공급 차질을 먼저 유가가 반영을 합니다. 프라이싱하고 그 다음에야 정유 시설들이 셧다운된 부분을 반영하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유가가 다시 또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정유 시설 이 문제도 간단치 않은 것 같아요. 그쵸. 사실 그렇기 때문에 초반에야 유가가 올라갈 수 있는 이슈지만 나중부터 이제 고민이 되거든요. 왜냐? 야 이제 그럼 수요가 근데 문제인데 수요가 잘 안 나오네. 저쪽 정유시설단에서 셧다운도 일어났고 거기다가 지금 투기적 포지션도 그저께까지 기준으로 투기적 포지션이 아니라 RSI 같은 경우에는 이미 80대를 갖다 넘어섰었고요. 테크니컬 지표일 뿐이고. 예, 근데 사실 테크니컬 지표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그래도 우리가 같이 봐주면 좋다라는 거죠. 일단 실물 단에서라던가 방향성 단에서던가 기술적 단에서도 같이 좀 봐주면은. 그러니까 유가가 여기서 나도 그래요. 여기 더 올라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 정도 유가가 유지만 돼줘도 상당히 부담스럽다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60불이라는 게 굉장히 의미 있는 레벨이거든. 여기를 예. 뛰어넘어서 안착하기 그래도 녹록치 디맨드가 약한데 거기를 어떻게 안착을 하냐고요. 그렇죠. 근데 이 정도만 유지돼도 여러 가지 변수들이 영향을 주고 특히 텍사스 이 일은 뭐 이거 때문에 유가가 폭등한다는 얘기는 전혀 동의하잖아요. 저는 아까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셧다운된 부분들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인데 문제는 유가를 어느 수준 레벨을 유지하게끔 역할을 해주는 그게 거거든요. 사실 가장 중요하죠. 그게 메인 포인트잖아요. 이게 다시 확 약화되지 않는다면 이거는 어떤 코스트적인 부담을 우리는 주식쟁이기 때문에 주식 쪽에 영향을 자꾸 주는 거고 또 하나는 아까 또 계속 얘기하는 게 글로벌하게 아까 이머징 얘기를 직접 얘기하셔서 드린 말씀인데 이머징 쪽에서 벌써 약간 스프레드 같은 거 보세요. 약간 찝찝한 지수들이 나옵니다. 오늘 내가 아까 안 그래도 매크로 쪽에 좀 얘기를 해놨는데 그래서 지금 들으신 말씀은 우리가 변동성 장이란 말을 자꾸 들으는데 제가 최근에 어떤 그 공저로 낸 책에서도 내가 작년에 12월에 막 토론했던 내용을 녹음해서 만든 책인데 거기서 최영 기억나 내가 당신한테 계속 유가 물어보고 막 그래서 했었잖아. 아, 네네. 그때 굉장히들 그거에 대해서 유가가 왜 오르냐 막 이런 식인데 사실 내가 생각했던 시나리오 어떤 중에 하나 축이 유가에서 그려진 것 같아. 그러니까 높은 레벨이 유지되겠구나. 그래서 주가가 빠지더라도 한 50불 이상 있을 것 같잖아, 최소한. 그렇죠. 최소한 그 정도는 유지하겠죠. 그러니까 일단 거기로 딱 안착하는 순간 이제 그걸 넘어서는 어떤 비용 전가, 가격 전가가 어떻게 될까 되게 궁금해지는데 나는. 가장 매력적인 구간이 사실 WTI 측면에서는 45에서 60이 가장 매력적이거든요. 그게 사실 수요 측면에서도 크게 훼손하지도 않는 부분이고 근데 이게 60 이상을 계속 유지를 했다가 이상을 유지했다가는 나는 내 생각에는 50에서 한 65 정도 레벨에서 70, 그 사이로 갈 수도 있는 거야 지금부터는. 뭐 슈팅이 나온다면 가능하겠죠. 근데 조금씩 상단은 열어야 되겠는데 근데 이제 그때부터는 우리가 코스트 단에서 고민이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커머디티 쪽만 말씀하셔서 그런 거고 이게 미국채 기준으로 내가 이제 계속 요새 콜 전화 들어오시면은 왜 자꾸 윤센 왜 자꾸 미국채 10년 갖고 부정적인 얘기하냐 그러는데 아니 낮은 금리 아니냐 그러는데 아니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팁스는 이미 2%대 넘어가 있고 중요한 건 1.5 넘어가잖아. 1.3 넘어. 그러면 이제 시장에서 여러 가지 그걸 반영해 갈 거는 미리
그게 뭐 큰 문제가 아니라 시장은 이상하게 미래 거를 반영해 가요. 그러면 왜 오늘 같은 날 올라가야지 하는 날 잘 못 올라가는 시그널이 여러 군데서 나올 거예요. 근데 방법은 하나지 뭐. 기업의 숫자가 잘 나와가지고 1분기 실적이 이거 모든 걸 다 엎어버리는 듯한 실적이 나와주면 되는데 그거는 그때 가봐야 아는 거고 당장 그 숫자가 나오기 전까지는 사실 최진현 연구원이 맡고 있는 커머더티나 이런 쪽의 변화가 상당히 시장을 압박해가는 구간 주식시장 입장에서는 예.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뭔 얘기를 하는 거냐 둘이서 왜 자꾸 저 사람 또 오늘 또 많이 떴나 할 텐데 유가의 레벨 자체가 약간 올라온 느낌인 건 맞아요. 네, 맞습니다. 그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변수 중에 하나였는데 레벨이 올라와 버렸다. 그러면 다른 커머더티도 영향을 줄 거고 예. 약한 고리에 있는 나라들은 헷갈릴 거고. 그래서 문제는 아까 두 번째 주제가 되게 중요했는데 달러가 다 약해서 이머징이 좋아진다는 그림을 얘기하는데 올해 달러가 그렇게 약하지 않을 것 같다니까요. G20에 비해서 미국이 훨씬 성장률이 좋은 거 아니야? 그렇죠. 2분기 때는 컨센 측면에서는 훨씬 더 좋아지긴 하죠. 이후에도 3분기 때는 저희가 고민하는 게 이콘 쪽이랑 얘기를 했었을 때 결국 유럽에서 독일에서 결국엔 메르켈 총리가 내려가는 그러면은 유로화가 강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인데 그 그것도 부분에서는 최강이랑 강이랑 얘기했는데 포인트는 유럽이 급하다는 건 그 ECB에 있는 위원들의 발언을 보면 딱 나와요. 절대 달러 약세 용인하지 않겠다는 거거든요. 약간 그쵸 계속 굉장히 우리는 지금 세게 심각한데 얘기하고 너네 그러니까 제가 2009년과 매우 다르다고 느낀 건 중국도 있지만 ECB도 마찬가지. ECB도 미국에 그렇게 좀 아주 협조적이지 않은 것 같거든. 아 우리도 힘들다. 니네 이상한 짓 하지 마. 뭐 이런 차원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미국 달러가 안전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전 들어요. 그래서 소위 올해 많이들 얘기하고 있는 달러 약세, 이머징 중시 강세, 이 도식 이게 과연 유효한가? 그러면 참 헷갈리는 거지. 금리는 움직이면 성장주도 만만치 않은데 이머징 돌면서 가치주 돌아가는 것도 자꾸 막히는 느낌을 받을 거고 그러니까 변동성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냐는 게 최근에 내가 고민하는 주제인데 제가 시장에서는 여기서는 시장 얘기 잘 안 하려고 하는데 하도들 안 좋은 얘기만 싫어들 하니까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많은 클라이언트들도 공감대를 얻고 있다는 걸 느끼는 게 굉장히 시장에서 지금 산업 구조 하나로 모든 거를 증시 상승을 정당화하려고 하다 보니 금리 얘기하는 것도 굉장히 신선해하더라고. 금리 얘기들도 안 해보더라고. 금리가 중요하지 않다 뭐 이런 분위기인데 금리는 저는 주식쟁이지만 주식시장에서 여러 사이클을 보면서 느꼈던 거는 금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금리는 매우 중요하고 금리가 항상 생각보다 격하게 움직일 때가 있는데 순간이어도 그 해가 그렇게 만만치 않았었다. 그래서 저도 이번에 자료를 계속 공부를 하면서 금리가 가장 정직하더라고요. 진영이가 드디어 이제 좀 매크로의 길에 좀 더 들어왔구나. 너래다. 근데 주식쟁이지만 내가 제일 많이 보는 그래도 안 되는 영어 실력 갖고 보는 책들 중에 그런 게 많아요. 자료들. 금리 매우 중요한 게 더 느끼죠. 예, 아 진짜 금리가 제일 정직하더라고 시장에서. 그래서 부채 5천년에라는 책이 있어요. 빨간 책인데 내가 갖다 줄게. 얼마나 감사합니다. 인류 역사에 이 금리라는 게 많은 걸 좌지우지했고 우리가 80년대 초에 금리를 알면 기절해요. 볼거 시절에 그게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게 왔는지 보면 우리가 사이클 하면 내가 무슨 신비주의자인 줄 아는데 금리 때문에 그러는 거야. 금리가 장기간 내려왔는데 이게 재정정책을 많이 쓰면 금리가 움직였다는 이게 재정정책 많이 써서 금리 움직였을 때가 주식장 입장에서 주식을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제일 안 좋거든. 그게 요즘 나오잖아. 누가 뭐래도 재정정책을 어마어마하게 쓸 수밖에 없거든. 지금 다 먹고 살기 힘드니까 그거를 상당히 우리 올해 고민의 어떤 주제를 삼아야 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상하게 커머더티가 움직인다. 신기하다니까. 왜냐하면 풀린 유동성을 뭔가 해야겠는데 경제는 안 따라주니까 커머디티 쪽 막 투기들이 벌어지는 거야. 투기적 포지션들 좀 모든 커머디티가 다 정말 맥스가 있죠. 거의 핫하죠 아직도. 그치. 그 구리 같은 경우 어제는 특히 저는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웠던 게 구리가 좋다라고도 저도 보고 있긴 하지만은 상반기 동안에는 근데 어제 새로운 뭔가 지표가 나온 게 아니거든요. 오늘에야 이제 나중에 미국이나 이제 마켓 제조업 PMI 예비치가 나올 텐데 근데 아직 나온 것도 아닌데 어제 단순히 중국이 시장이 열렸다는 것만으로도
구리가 폭주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 보면은 그래서 어제 계속 그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어요. 이건 정말 투기 자금이 미쳐 있다 하면서. 그게 디밴드가 강해서 올라온 거면 중국 주식가 치고 나갔어야 된다고. 그렇죠. 근데 왜 안 치죠? 이건 스페큘레이션이라 보는 거지. 재밌는 아이디어 줄까요? 과거에 이 스페큘레이션이 심해지면 막 어장 같은 게 있어요. 어장. 막 태국에도 새우가 되게 유명해요. 우리는 잘 모르지만 그 영국 북쪽에는 대구가 유명한 어장들이고 어장 거래들이 생겨. 선도 거래로. 그건 커머디티와 약간 별개지만 더 투기적이야. 야, 진짜 그런 거 보면 뭐 갑자기 또 산으로 가기 시작했는데 돈이 많구나. 이 돈이 디맨드가 강하지 않은 상태에서 여러 군데에서 투기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투기적 거래가 늘어날 때 코스트로 연결되지 않게끔 그래서 중앙은행이 액션을 할 확률이 있는 거예요. 중앙은행은 나보다 더 똑똑하기 때문에 어떠한 이런 거를 끊고 싶어하는 어떤 순간이 오면 자꾸 근데 지금 어떻게든지 너무 고용이 안 좋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시장에서 가장 유행하는 게 이거더라고요. 좀 들어보니까 어차피 안 좋은 고용이 안 좋으니까 고용을 살릴 때까지는 완화적 정책을 간다. 이건 더 무서운 게 인플레이션이기 때문에 200년 역사에서 고용이 문제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발을 빼는 그게 아까 최지현 연구원이 맨 처음 언급했던 그 내용이에요. 최소한 증가율은 떨어진다는 거지. 이 말을 내가 오늘 굉장히 최지현 연구원 말하는 기쁜 게 뭐냐면 사람들이 그냥 무조건 늘어난다 좋아진다고 보는데 결국 우리는 증가율이 기대값으로 존재하냐를 보는 건데 이게 떨어지기 시작해서 중국도 그렇고 그래서 지켜봅시다. 변동성장이 좀 더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오늘 아까 뭐 버텨준다는 의견들이 많길래 내가 그냥 전화 왔길래 내가 딱 한마디로 말했더니 오늘도 가만히 계세요. 가만히 있으라는 거죠. 뭘 하다 오릅니까 내립니까 내가 뭐 어떻게 하냐고. 가만히 있으라고 현금 어느 정도 확보했으면. 그러니까 포트폴리오도 중립적으로 그 싼 것들 사라고 많이 그 의류 업종 막 무슨 백화점 사라고 그러니까 뭐 그런 거 하라고 그러냐고 나한테 오늘부터 다시 반도체가 가는 거 아니냐 그래서 반도체가 가면 지수가 올라가야 되는데 실적은 좋은데 이게 막히는 거야 지금 매크로 환경이. 그러니까 주가 쌀 때 내가 매크로 보지 말라고 하는데 주가 올라오고 난 뒤에는 계속 매크로 봐야 되는데 지금이 딱 그 상황인데 커머디티와 유동성과 금리 이게 내 주제야. 요즘 나도 어제도 어디 가서 그거 하다 왔는데 최재현 연구원 도움이 크다는 얘기 하는 거야. 이게 뭐냐면 아까 그것도 나도 최재현 연구원과 얘기를 하면서 내가 아이디어를 삼은 건데 실질금리가 방향이 위라는 걸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더라고. 이해했냐 무슨 말인지 지금? 예. 그 설명하면 잘 이해를 못하지. 그 명목금리가 그냥 많이는 솔직히 속도 차원에서는 어쨌든 올라가잖아요. 경기가 조금씩 회복돼. 근데 문제는 인플레이션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상과 하저의 방향이라면은 인플레이션의 하반기 때 내려가는 속도가 빨라질 수 있는데 그럼 실질금리는 자연스럽게 올라갈 수밖에 없는. 현재 실질금리가 마이너스니까 괜찮다. 이거는 방향을 기대값을 거래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맥스값이 너무 딱 보이는 거지. 지금 수출 증가에도 5월 정도가 맥스일 것 같고 그거 뒤에 정말 좋아지는 걸로 갈지 아니면 다음에 고민할 부분이고 그때까지는 변동성이 불가피한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내가 오늘 깊게 막 얘기하는 거는 이제 그래서 금리를 같이 자세히 봐야 돼요. 채권 애들이 아니에요. 채권 애들은 맨날 너무 보수어 보니까 나 별로 안 좋아하는데 하여튼 흥미로운 주제를 잘 잡아주셔서 이 자료가 상당히 마음에 들었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여기 데이터도 한번 같이 보시면서 하시면 올해 어떤 내 포지션을 지금 어느 정도 가져가야 되는지를 좀 정하지 않을까. 요즘 내가 사실 녹음할 때 웬만한 말을 좀 하도 뭐 끼어든다 얘기해야 되나 말 안 되도록 계속 하게 그냥 말을 안 하고서 있는 편인데 또 말을 많이 하게 됩니다. 왜냐면 이거는 내가 최근에 가장 고민하는 주제고 클라이언트가 얘기할 때도 내가 계속 얘기하면 상당히 이 얘기를 딱 듣고 나면 다들 표현이 좀 그러네. 뭐 자동차고 이런 것들 조심해야겠네요. 약간 왜 그런지 잘 생각해 보라는 거지. 지금 하여튼 말이 또 중원부가 많아졌네. 괜히 마지막에 이 얘기 괜히 했다. 마무리 칩시다. 그래요. 하여튼 이 주제를 좀 더 깊게 들어가줘요. 왜냐하면 올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 예. 저 중국의 스탠스가 이상하지 않냐? 진짜 이상하지 않나요? 또 반말해. 저 약간
계속 이제 시장을 컨센을 하회하고 있는데 혼성과 묘하게 밑으로 와 지금 살짝 계속 어. 미스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화려한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내가 살짝 말하는 제일 짜증 나는 거야. 간 보는 것처럼 자꾸 이러는 거야. 그러면 내가 옛날에 이러놓고 그 다음에 조치가 예상이 됐는데 또 이러면 또 불안하니까 자기들이 아예 아니야 괜찮아 이래. 그러면 슬쓱 발 빼는 느낌? 예. 그러니까 분명 말은 그렇지 않은데 근데 정책 보고서라든가 이런 내용에서 계속 컨센을 하회하고 있거든요. 살짝. 아까 당신은 별거 아니라는데 연휴 끝나자마자 중국에서 딱 일종의 유동성 약간 축소 시그널 준 거잖아요. 사람들 아는 애들은 딱 보면 아이씨 욕 나오는 거지. 왜냐면 지나고 나면 중국 소비주 막 이런 거 얘기하고 싶었는데 인프라 뭐야 씨. 근데 이제 잘 이런 거 전혀 안 보는 섹터에서 잘 기반이 약한 애들은 그냥 중국 좋아요 외친다고 지금. 그냥 표현이 좀 그렇지만 그래서 당신 역할이 중요한 거예요. 이걸 잘 섹터 담당자들도 전해줘야 톤 조절이 가능한데 하여튼 봅시다. 오늘 장도 어떨지 모르겠다. 마무리 칩시다. 예. 함께 고민하시죠.